법원은 재산 분할로 남편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벌가와 대통령 딸의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이 오늘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기의 결혼을 해서 또 세기의 이혼을 했던 S그룹 재벌가의 그 이혼 소식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665억 원을,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위자료 1억 원 판결도 좀 화제가 됐는데요. 위자료 1억 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말 이례적이었죠, 1억 원. 근데 1억 원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왜냐하면 온 국민이 가정사를 다 공개가 된 상황이고 그렇죠. 또 혼외자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공인으로서의 그런 책임을 물어서 상징적으로 1억을 한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혼외자가 있다 그러면은 4천, 5천 정도 나오고 일반적으로 불륜에 따른 이혼 소송의 위자료는 한 3천 정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1억 받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정말 상징적인 액수예요. 정말 상징적인 액수예요. 그 최근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혼을 했어요. 네. 이혼을 하고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양육비를 계속 주잖아요. 네. 근데 점점 아기가 크잖아요. 면접 교섭하러 한 달에 한 번 가고. 근데 점점 나랑 다른 거야. 네, 아, 어머나. 얼굴이 달라. 아이고. 그래서 아주 뒤늦게 이혼하고 몇 년 뒤에야 그거 했어요. 진짜 확인. 근데 내 애가 아닌 거야. 어머. 몇 년을 키운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 애가 아닌 사람 양육비를 몇 년 동안 청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대방이. 양심이 없 너무 방금 이런 표정 지으면 얼마 나왔다? 이번에 5천 나왔어. 저는 5천짜리 사건도 한번 맡은 적이 있었는데 상간의 상대 배우자가 소송을 제기했고 그분이 그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네네네. 하셨어요. 그때 이제 판사님이 5천만 원을 선고하셨어요. 근데 이미 뭐 세상에 없는. 그러니까. 네. 아, 죽어야만 받는 거예요? 죽기라도 해야 5천 원. 그거는 불륜의 당사자인 남편도 상속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절반 받잖아요. 절반 더 받지. 이게 뭐야? 뭐야? 자식들은 성년자였나요? 사실 미성년자였어요. 미성년자죠. 네, 남편이 결국은 다 받게 결국엔 되는. 남편이 결국에 다 가져갔네요, 미성년자면. 그러네.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네. 남편 패소하고 웃었겠네. 패소하고 무슨 웃었겠네, 일이냐, 진짜. 진짜. 오히려 그 재산에 대한 상속을. 좀 법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좀 디테일한 부분이 떨어지네요. 맞아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정말 우리 헌법재판소에 계신 수많은 임직원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국회의원 출마하시는 거 나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넣는 줄 알았어. 그냥 임직원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 아니에요. 또 해외 뭐 기사 보다가 돈 많은 남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에 이르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둘이 영국에 가서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그냥 반 재산. 아, 정확하게. 뭐 기여도 필요 없이 반 똑같이. 그래서 그 여자가 오히려 이제 행복해하는. 왜냐면 나쁜 놈이고 끽해야 뭐 유죄를 얼마 못 받을 텐데 반. 정확히. 그렇게 또 판결을 하더라고요. 되게 귀찮았나? 신기하다. 절반. 왜 그래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주법에 따라 다른데요. 그 최근에도 아마존 CEO가 이제 거액의 이제 이혼 관련해서 협의혼을 했는데요. 거기도 이제 그 부부가 살고 있는 주법에 따르면은 결혼 이후에 발생해서 형성한 재산은 무조건 반반으로 나누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상대방한테 돈을 주는 게 위자료잖아요. 근데 미국은 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이제 살아갈 경제적인 능력이 되느냐 그런 부분은 좀 더 많이 따져가지고 이 사람 능력이 충분히 된다 그러면 안 줘도 되는 거고 돈이 필요하고 돈도 별로 없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이 그 비례해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는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간통이 폐지가 됐어요. 그랬을 때 해외 같은 경우에는 간통이 폐지가 됐어도 간통을 저지른 사람이 뭔가 헤어질 때 자기 재산에 비례하는 만큼의 위자료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폐지가 되면 모르겠는데 그런 시스템도 갖춰져 있지 않고 무조건 그냥 간통 폐지. 이래버리니까 그게 위자료가 최대 2천만 원이래요. 그렇게 금액을 정해버리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그게 바뀔 수 있는 여지가 건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와, 공부 많이 하셨네, 우리 홍병. 그러네요. 예, 아니 이제 에로 부부를 오래 해가지고 이런 부분 좀 궁금했어요. 네, 애로사항이 있네요. 네.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통죄 폐지된 다음에 사실은 그 폐지된 이유 중에 하나가 위자료나 다른 부분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일정 부분 좀 이렇게 위로하는 부분에서 그 금액을 좀 산정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없어지긴 했는데 근데 정작 위자료 액수는 달라지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지금 조금씩 올리고는 있는데 이게 갑자기 예를 들면 어제까지 2천만 원 했다 갑자기 오늘 5천만 원, 막 7천만 원 해버리면 그럼 어제 재판한 사람하고 오늘 재판한 사람은 차이가 너무 커져버리잖아요. 시간이 좀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발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예전에 비하면 좀 늘어나긴 했어요. 이혼 상담하실 때 뭐 자주 하는 질문들이 뭐예요? 지금 제가 이제 많이 대화를 나누는 게 이제 보통 이혼하게 되면은 좀 전업주부분들을 저는 좀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또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보면은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재산분할금을 나름 거액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파트에 뭐 반 하면은 뭐 매덕 이렇게 받으시면 그거를 노리는 사기꾼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남편도 없고 헛헛하고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이용하는 전문 사기꾼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 상담에서 가장 포인트가 이 이혼 이후에 어떤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어떤 직업이나 뭐 지식이나 이런 준비가 되어 있냐를 제일 많이 상담을 하고요. 보통 변호사는 1시간 상담이거든요. 저는 한도 끝도 없이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갑자기 또 제가 또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또 막 사정이 딱 하면은 저는 한번 6시에 이혼 상담했는데 11시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돈 많이 벌었네. 아니 근데 그러고 나서 수임료를 안 받아야 좋은 변호사지. 떠들 거 다 떠들고 수임료 다 받으면 그게 뭐예요? 5시간치를 받았어요? 아니요. 상담. 딱 1시간치만 받았어요. 좋은 변호사. 인정. 착하다 착해. 아니 그냥 시간당 돈을 받으시는 거예요? 시간당으로 받죠. 시간당 다 한 시간에 얼마씩 받는 거예요? 상담료. 그 박변을 깔 수 있어요? 얼마 받는지? 20. 어우 깠어. 오, 시원하게 까시네요. 20 받고. 자 이지훈 변호사님. 저 30만 원. 30. 30만 원이 기본인 건가요? 그러면? 뭐 그렇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전문 분야 이런 거에 따라 상담료는 다 달라요. 근데 보통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가 보통 정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유책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책임 있는 쪽. 현대적인 개념이 이제 파탄주의라고 알고 있거든요. 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개념을. 유책주의, 파탄주의. 그러니까 유책주의라는 건 결국에 유책, 쉽게 말해서 이혼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파탄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를 정도의 수준으로 이르러서 이미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게 좀 의미가 없다라는 식의 결론까지 났을 때는 이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파탄주의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파탄주의군요. 근데 모든 거는 제도를 시행하려면 기반이 마련돼 있어야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위자료나 재산 분할 사안의 하에서는 파탄주의는 안 됩니다. 이 위자료도 훨씬 더 많이 책정이 돼야 되고 맞아. 재산 분할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마련된 다음이라면 지금도 사실은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는 입장도 사실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냥 파탄주의 갔다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출 그냥 내가 너 싫으니까 너 나가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이혼이라는 어떤 한 개인의 불행에 대해서 그 불행을 극복하는 것은 개인의 몫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사회는 그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할 의무를 지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위자료라든지 재산 분할이라든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유책주의를 지지하지만 결국은 파탄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무책주의자라고 하는 상대방이 보통 이혼 이후에 미성년 자녀를 다 부양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이 대부분 그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들을 보면은 기각을 많이 시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 기각 이후에 그 유책 보이자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생활비를 끊거나 그 사이에 재산을 다 처분을 해버려요. 맞아. 그게 문제야. 진짜 그게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참 자괴감을 느끼는 게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자기 이제 마음속에 그걸 준비를 하고 재산 은닉이나 이런 거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상대방 측에서는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혼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미 이혼을 하려고 했을 때 많은 재산들이 이미 은닉된 상태를 이제 당한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세상에. 그러면 이거를 여쭤볼게요. 뭘 좀 대비하면 억울한 상황을 안 당할지. 억울한 일 당하지 않는 팁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저 현실적인 팁을 좀 드릴게요. 네. 변호사들과 일반인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소송할래라고 하면은 변호사들은 야 가압류부터 쳐야 돼 이거부터 해요. 가압류부터. 재산을 얼려놔야 된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소송을 먼저 소장을 날리잖아요. 가압류 보전 처분을 먼저 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이 이혼 결심하셨으면 반드시 알아둬야 될 게 내 남편이 주식 어플 못 쓰나 이거 반드시 알아놔야 돼. 이거 너무 실질 팁이다. 아니 왜냐면은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거 가압류를 사람한테 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현우가 압류한다. 장현우 개인으로 치는 게 아니라 S은행인지 K은행인지 M은행인지 알아서 그 은행을 특정해서 쳐야 돼요. 뭐 쓰는지 모르면 가압류 비용 몇십만 원씩 모든 은행에 걸어야 되잖아요. 요즘 뭐 사이버 계좌도 많고. 그렇죠. 숨길 데가 너무 많단 많네. 말이에요. 제3채무자한테 걸어야 되는 거예요? 오, 제3채무자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거 진짜 열심히 하셨네. 제3채무자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이제 채무자가 되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말고 이외에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다. 그 직장이 제3채무자가 되는 은행이라고 보시면 은행. 들어오는 거를 제3채무자. 그리고 요새는 남편 혹은 아내들이 가상화폐로 숨깁니다. 근데 이것도 압류하실 수는 있어요. 어떻게 찾아, 있는데 이거를? 그것도 알아놔야 돼. 업땡땡인지 뭐 코땡땡인지 뭐 어떤 거래소를 쓰느냐 이걸 미리 알아놔야 압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혼도 똑똑해야 하는 거네요. 난 이혼 못하겠네. 치밀해야 돼요. 아 맞다. 제가 가압류하잖아요. 상대는 어떻게 할까요? 상대도 나한테 가압류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혼 소송 준비하시는 분들 오시면 현금 빼놔라라고 해요. 현금 빼놔라라고 해요. 이거 방송 나가도 돼요? 잠깐 이거 방송 나가도 돼요? 와 진짜 얍삽하다 얍삽해. 아우. 아니 무슨 얘기 아니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잘못하면 이거 강제집행 면탈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뭐 채무가 있는데 자기 재산을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재미로 얘기할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럼요. 이 얘기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는 얘기여서 혹시 이거 다 따라하셨다가는 그다음에 또 밝혀내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그래. 그리고 좀 약간 머리 쓰는 사람은 한꺼번에 목돈을 빼면 너무 들통나잖아요. 야금야금. 조금씩 계속. 그러니까 100만 원씩 빼요. 와.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5년 뒤에 이혼해야지 하면서 100만 원씩 뺀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장기간 해가지고 몇 억을 뺀 걸 봤어요. 아니 왜 결혼해? 그냥 혼자 진짜 피곤해. 나 안 해 결혼. 근데 현실적으로 아까 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 4년 전부터 준비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거 밝혀내기가 그래서 미리미리 잘 알아내야 됩니다. 사이 좋을 때부터. 사이 좋을 때부터. 사이 좋은. 아니 살이 좋을 때 어떻게 알아? 오늘부터 1일 때부터 주식계좌를 일단. 결혼과 동시에 이혼할 거 생각하라고요? 예. 결혼 왜 해도 대체. 사이 좋을 때부터요? 이혼할 경우를 대비한다는 그것도 생각으로. 보험이지 뭐.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상담할 때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정도면 상대방도 이미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서로 이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얻을 증거도 없고요. 계좌 그런 거 알아보면 좋다고 하지만 알 수 있는 단계가 이미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침해된 나의 시간, 나의 인생 그걸 생각하면 저는 이혼 준비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